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 또는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2일 기준으로 테더가 또 3억 개 정도를 신규 발행했습니다. 대략 금액으로는 3,40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앞으로 추가적인 발행이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리플 CEO가 본사 이전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이 갖춰진 나라 기준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스위스, 영국, 아랍이 후보로 올라와져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일본과 싱가포르 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리플 CEO도 만약에 미국을 손주를 하고 법인을 옮겼을 때는 그거에 따른 사업적인 측면에 대한 리스크 요인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본사 이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본사 이전을 한다라고 해도 과연 문의만 본사 이전만 할 것이고 법인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새 개발자들이 갑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본사 이쪽으로 이전을 했으니 싱가포르나 일본으로 와 라고 하면은 안 가겠죠. 왜 안 갈까요? 그거는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제가 또 출장을 가잖아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그게 와닿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가려고 하면 격리, 그 다음에 도착 후 격리, 근데 휴가를 가려고 하면 격리, 도착 후 또 격리, 이렇게 상당히 불편한 형태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가는 게 더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에 대한 리플 CEO의 이런 행동적인 측면은 그냥 문의만 떼서 본사 이전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 일정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정 카운트다운 사이트가 보게 되면 이 밑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 여기 해당 주소를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페이팔이 비트코인 외적으로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트위터에서도 보게 되면 이런 영상 매개체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긴 하는데, 거의 메이저 코인 중에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리플 CEO가 불만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우리 XRP만 빼냐라는 것이겠죠. 근데 보게 되면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각자 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의 웨이보에서도 비트코인 급등이 나오자마자 검색어 상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트위터 트렌드에서도 진입을 했는데요. 이 정도만큼 상위 랭크에 올라왔던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많이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웨이보 쪽에서 비트코인 실검에 올라왔다는 건 인구 대비를 보게 되면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대비는 대략 5,500만 명 정도가 되죠. 근데 중국은 매우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실검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인구가 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트위터 트렌드 쪽에 올라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간접 홍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영향은 최근에 페이팔에 대한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연준에 대한 그런 CBDC에 대한 언급,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시중 중앙은행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 주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계시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CBDC 하면 비트코인 이렇게 연결적 구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다더라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리고 그만큼 태도도 많이 찍어내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한테는 한동안은 계속 재미있는 형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 닉네임 유스님께서 비트코인 네이버에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14위에 랭크가 되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과거 대비보다는 좀 화력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는 있게 되겠는데, 그래도 그만큼 14위권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CBDC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서 각 영상 매개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뭐 굳이 보게 되면 뭐 케이블 방송, 뭐 지상파, 공중파 외적으로 유튜브나 SNS 이런 쪽에서도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댓글의 분위기,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지금은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또 논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에 대한 수 자체가 늘어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진입도도 상당히 접근성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매우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과열 구간에서 만약에 또 실검의 1위를 또 차지하게 된다고 하면, 요새 정치권 매우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또 물타기 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네이버 실검에서 올라오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경제부 부총리에 대한 자꾸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뜻을 굽히지가 않죠.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국민에 대한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계속 꿋꿋하게 버텨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700만 정도가 되는데 그거 정도도 들어주지 못할 만큼 뭔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쌩까고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과연 코인 쪽에 그렇게 실드를 쳐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언론적으로도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놨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카드의 승수로도 또 작용이 되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아무튼 기관 투자자들 암호화폐 서비스 7년의 역사에 2개의 물결이 보인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더 블록에 따르면 서비스 분류나 거점의 위치를 조사하고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업계의 변천을 쫓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분류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제가 분류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마켓메이커, 트레이드 메신저, 커스터디, 뭐 클리어니, 세틀먼트, 뭐 이런 게 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42개 업체 중 36%가 중개 카테고리에 분류되어져 있어 업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업계가 계속 성숙함에 따라 이러한 포괄적으로 여러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향이 계속 보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현재까지는 그래요. 근데 CBDC가 나오게 되면 CBDC 커스터디 사업으로 인해서 시중은행들이 여기에 파일을 쪼개 먹겠죠. 쪼개 먹을 건데 나머지 쪽이 이제 다 뒤져 나갈 거냐, 아니고 그대로 버텨줄 거냐는 또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보상 비율을 좀 만지작거릴 확률도 매우 높겠죠.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에서도 각 기관 투자 기업이 3개씩 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 리서치에 따르면 암호화폐 초점을 맞춘 기관 투자자 거래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고 계속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더라. 그리고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처음으로 $1000 이상 13년도에서 15년도 사이에 찾아왔고, 초기의 시장 인프라는 현물의 개발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다가 13에서 15 시즌이 넘어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유동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왔고, 거기에서 선물 거래소나 OTC 쪽이 많이 활발해지는 형태가 나왔지만, OTC도 출시하자마자 그렇게 재미는 없었고, 최근에 디파이로 인해서 그만큼 덱스 쪽이나 OTC 쪽도 상당히 활발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과 이제 나머지 쪽은 기관과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많이 진입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도 구축을 하고, 뭐 커스터디 사업이나 이런 측면, 그리고 CBDC가 나오면서 시중은행들에 대한 그 CBDC를 담기 위한 지갑에 대한 개발권이나 IT 개발자를 채용 공고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포브스에 대한 내용도 뭐 고소득자, 고연령자, 고학력자 기준들 사람들이 대부분 미국 안에서 13에서 15% 구간 정도,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 대비 그 정도 비중이 코인을 하고 있다더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더라 라는 게 오피셜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2020년도 때 계속 이제 CBDC에 대한 언급이 계속 지속화되고, 연준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러면서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제에 대한 기간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돈 냄새를 맡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기관장들이 서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ETF에 대한 언급이 서서히 나와주고 있으면서, 옛날에는 이 기관장들에 대한 그런 ETF 언급이 별로 없었습니다. 있다라고 해도 부정적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펀드에 대한 규모도 커졌고, 선물에 대한 측면도 어느 정도 커졌고, 그래서 전체적인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제 ETF에 갈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ETF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져서 언급이 나왔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점에 굳이 왜 언급을 했을까라는 측면을 보았을 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좀 괜찮고,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비트코인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하나 더 보게 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비트코인 거래량 연준 최고치이다 라는 기사도 올해 중에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똥으로 되어져 있는 신흥국들, 그리고 그만큼 재정도가 나쁜 국가들이 한동안 또 회복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대체적인 통화를 쓸 확률이 매우 높고, 또는 대체적인 자산 쪽으로 흘러갈 확률이 또 매우 높고, 여기에서는 이제 돈을 벌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못 살겠다 340만 명 탈출, 들불처럼 번지는 위기라고 되어져 있죠. 즉, 이 나라에서 그만큼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이 베네수엘라 자체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았고, 이런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쪽은 나라에 대한 국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이 나라를 버리고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 가족끼리 다 대타출을 하면 이상적이겠지만, 그럴 환경과 여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해외 송금 비중도 전체적인 코로나 이후부터는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서도 나라별로 빈입빈 부익부 현상이 꽤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은
대체적인 통화나 대체적인 자산 쪽으로 많이 쓰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에 대한 추이는 여전히 비트코인 쪽에 쏠림적인 측면은 꽤 있다. 이게 상당히 한국에 찌들어져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 한국에만 계속 그 시스템 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더 많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캠브리지에서 배당금으로 지불하는 비트코인 SV 생태계에 투자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홍콩도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프로젝트에 참여 검토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홍콩과 중국은 금융적으로 연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따로따로 CBDC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수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톰엑스에 친구 초대를 하면 100만원어치 토큰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친구가 특정 멤버십 등급 90일간 유지를 하면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지 뭐 준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1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친구를 이렇게 초대를 했었을 때 친구한테 친구를 잃고 또 돈도 있는 그런 형태가 안 일어나게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를 친구 초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친구를 지키고 돈도 지키는 형태가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스톰엑스가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너무 리스크 기복이 너무 큰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뢰도에 대한 뭐 상처가 남을 수도 있으니 이건 생각의 차이지만 그렇게 아량이 넓은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런 거는 이제 추천은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주요 투자자산 시가총액 순위에서 22위를 기록을 했다. 디즈니, 넷플릭스를 넘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쪽에 관심도가 높아졌던 사람들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시총이 높아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비트코인의 관심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점을 높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자산 비중을 공개하는 블록체인의 유명 인사들 얼마나 투자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 전 임원도 순자산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폼플리아노가 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20%는 현금,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라울 팔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파월 의장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금과 비트코인 두 가지 자산에 투자하기 좋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10월 마지막 주 코인 스케줄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되게 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리스크 10월 23일 날 AMA가 있고요. 이오스가 상장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쭉쭉쭉 보게 되면은 눈에 들어올 만한 소식이 오미세고가 비트 스탬프에 소식이 27일 기준으로 하나가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보게 되면은 코모도가 베타 버전이 29일 날 있고 그리고 아이오타가 1.5 버전에 대한 소식이 31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 기준에 이제 구글 플레이 그리고 애플에서 뭔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무슨 소식인가?
뭐 페이 부분에 있어서 스와이프 카드 페이에 대한 이 지불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서비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게 이제 어떻게 시세에 도움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쭉쭉쭉 내려서 이제 10월 31일 날 아이콘에 강남 테스트넷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내려서 보게 되면 크립토닷컴에 대한 상장 폐지 소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밴드 프로토콜의 1단계 업그레이드가 31일 날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11월 말은 끝나고 11월 달에 대한 소식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하이퍼캐시에 대한 포크가 일정이 있고, 스트라티스에 대한 메인넷 일정이 11월 12일 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시에 대한 포크 일정이 일단은 15일 일정으로 잡혀져 있긴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